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106일을 앞두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던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TV토론 24일 만에 트럼프 후보 피격, 바이든 후보 사퇴까지 소용돌이가 그야말로 휘몰아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후보로 지지하면서 트럼프 대 해리스, 해리스 대 트럼프 구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가보겠습니다. 최주현 특파원, 이 사퇴 요구 끝내 버티질 못했군요. 네, 주말이던 어제 일요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있었던 TV토론 이후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만큼 결국 마음을 돌린 겁니다.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이룬 업적을 언급하며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글을 올려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자신을 대신할 후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사퇴한 건 이거 미국 역사상으로도 처음이라면서요. 네,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는 1968년 린드 존슨 대통령 때 한 차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확정된 뒤 하차한 현직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바이든은 공식 지명 절차만 없었을 뿐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과반이 넘는 대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52년 전인 1972년 미 역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연속 6선을 경험했습니다. 1988년과 2008년 두 차례 대통령에 도전했다 낙선했고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꺾고 3수 만에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도 당의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도전했지만 지난달 TV토론에서 어수룩한 모습을 보인 뒤 인지력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대의를 위한 결정이라고 치하하고 있는데요. 경쟁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을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완주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참모들도 이 사퇴 공개 1분 전에야 알았다는데 긴박했던 48시간, 서주희 기자가 이어갑니다. 빗발치는 사퇴 압박 속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금요일 낮 성명을 내고 다음 주 유세에 복귀하길 고대한다며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건 하루 뒤인 20일 토요일 오후 4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델라웨어의 자택에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최측근인 스티브 리체티 대통령 고문과 마이크 도닐런 수석 전략가를 불렀습니다. 바이든은 그 자리에서 사퇴 의지를 밝혔고 두 사람은 늦게까지 사퇴 성명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은 그 직후 질 여사 등 가족에게 사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일요일 오전엔 바이든 대통령이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사퇴 결심을 직접 알렸고 오후 1시 46분 바이든은 성명을 SNS에 공개하며 대선 후보직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은 발표문 개시 1분 전 제프 자이언트 백악관 비서실장 등 참모들에게 사실을 알릴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된 겁니다. My sense is that there was really no heads up to senators, not likely to governors. All of us learned about the president's decision at the same time. 바이든 대통령 옆을 지킨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의 사퇴문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 2개를 붙여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애국자라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역사적 사례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를 물리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 대선 사상 처음으로 비백인 여성 후보로 유력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더 쉬운 상대라며 견제했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선언한 지 4시간 만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지명을 받고 승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Donald Trump is also trying to distract people. He wants to direct attention away from his Project 2025 plan to suggest that he and his running mate are going to prioritize the middle class. 민주당은 해리스를 앞세워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명칭을 해리스를 대통령으로로 변경하고 관련 서류를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티셔츠, 머그잔 등 해리스 홍보 상품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하루 동안 민주당에 우리 돈 약 416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정치적 경쟁자들도 해리스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시아계 흑인 여성 부통령으로 법조계에 진출한 뒤 흑인 여성 최초 타이틀을 여럿 거머쥐었고 2016년 상원 의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경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민주당 텃밭인 이곳 뉴욕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he got very good skills behind the podium, and she understands where America going through for all ethnic groups. For this last 4 years, she hasn't really done much. This is the U.S. We're not very supportive of women in powerful positions.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미국 역사상으로도 사실 드문 일이 벌어졌는데요.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함께 이 미국 대선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시점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겁니까? 왜냐하면은 사퇴를 하려면은 지난 주말이 거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네. 8월 19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네. 근데 지금 해리스의 이 대통령 후보 승계가 공식화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니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던 아니면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전국 위원들이 뭐 추대를 하고 그것을 결의안 성격으로 남긴 다음에 그것에 의거해서 이 전당대회에서 이 대의원들이 롤콜 보트, 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식화하는 절차가 적어도 한 주,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네. 지난주가 거의 그 물리적으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완주를 하던 완주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으면 그것도 지난 주말에 그 표명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결국은 사퇴로 기울어가지고 사퇴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사실은 네. 완주한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맞아요. 누가 마음을 돌린 걸까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그동안 계속 압박을 해도 마음을 안 그러니까 바꿨었거든요. 사실 뭐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는데요. 네. 6월 말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대량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후보 사퇴론이 제기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든의 정치적인 우군이 그 대열에 합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완주 의지를 밝혔는데 근데 한국 시간으로 7월 14일이었죠. 지지난주 일요일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또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렇죠.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해진 트럼프가 된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전국적인 뭐 영웅과 같은 어떤 이미지가 구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안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그 대열에 우군들이 이제 정치적인 우군들이 합류를 갖다 합니다. 낸시 펠로시 네. 전 하원 의장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지분이 많은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류한 것이 그 대열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그 고뇌의 시간에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당신 정 그렇다면은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소. 이제 예, 그런 그리고 역할. 가족이 마음을 돌렸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참모들은 뭐 1분 전에 알았다라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뇌의 시간 동안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가장 중요한 조언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정치 네. 인생을 종지부 찍는 건데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결정적인 영향을 했을 거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대체제로 사실 미셸 오바마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해리스 부통령으로 그냥 가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해리스 부통령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을 막 칭찬하면서
하지만 미셸 오바마를 뭐 대선 후보로 염두에 둬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셸 오바마는 정치를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네. 예, 사실 이 버락 오바마가 시카고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만류를 했던 사람이 미셸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네. 미셸 오바마를 지금 뭐 지지율에서 뭐 트럼프와 붙여놓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아마도 심적으로는 뭐 저 캐멀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는데 왜 캐멀라 해리스를 갖다 콕 집어서 그 대선 후보 네. 자리를 승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트럼프의 상대가 된다면 네.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이후에 상당히 좀 뒤처진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네. 이제 해리스 대체제가 되면 네. 어떻게 상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리스가 잠재력은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해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젊어요, 그죠? 네. 66년생이니까 64년생이군요. 네. 46년생인 트럼프보다 거의 한 20살 젊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에게 당신이 노세한 후보요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바이든이 뭐 여성표,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여성표와 소수인종표를 이렇게 잘 결집하지 못했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표도 결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아버지가 자메이카인 그러니까 흑인이고 어머니는 인도계이니까 소수인종에 대한 어떤 그런 소구력도 있을 텐데 네. 한계라면은 굉장히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정책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조금 중도층, 중도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왔으니까 이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 첫 현직 영부인 조사 이후 검찰이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조사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았던 이원석 검찰총장. 이 조사 과정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사 기자,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할 때부터 강하게 이 김 여사 조사 과정을 지적했어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이 원칙에 어긋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오늘 아침 이 총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의 사전 보고가 없었다면서 총장 패싱 논란은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기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는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중앙지검 수사팀의 사후 보고를 비판한 겁니다. 다만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자, 지금부터 관심은 이원석 총장이 내린 진상조사 부분인데요. 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수사팀의 징계 사유가 있으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 감찰도 벌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여론이 주목하는 중요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검찰청 규정을 수사팀이 어겼는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라는 총장 지시를 위반했다고 볼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미 수주일 전부터 견해 차이를 보였다는데요.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견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조사 장소였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 집무실로 찾아간 건 오늘 오전.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사후에 보고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불찰이라면서도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를 반대할 우려 때문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를 자체 판단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전에도 이원석 총장에게 제3의 장소 조사를 2차례 건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달 둘째 주와 셋째 주 총장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보고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조사에 응하게 하려면 외부 장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청사로의 소환을 고수하면 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 이행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그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김 여사 측에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요구였는지 남영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이 보고된 건 조사 종료를 2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총장 패싱 논란을 부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 보고는 조사 중 김 여사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수사팀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조사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의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김 여사 측 입장도 수사팀에 전달됐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를 들어간 뒤에야 총장 보고가 가능했다는 게 수사팀 논리입니다. 하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배우자 조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보 유출과 조사 중단 가능성이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할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건 처리 규칙이나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는 기자 좌영길 사회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검찰 측이 조율을 해서 김건희 여사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까? 네, 이원석 총장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핵심 참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사는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 신임이 두터웠다는 건데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을 놓고 검찰청 소환이라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패싱당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는 깨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취 문제까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던데 거취 문제에 대해서 뭔가 총장이 언급한 게 있습니까? 네, 이원석 총장은 오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거취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거 검찰총장 사직 사례를 보면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거론한 것도 결국은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도 지금은 강경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요. 대검 상황을 잘 아는 현직 검찰 간부는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제친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총장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 게 오늘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이원석 총장은 이번 사안을 사실상 하극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입장입니다. 김 여사 검찰 출석을 고집하다가 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사상 첫 현직 영부인 조사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건 그냥 넘기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른 현직 검사도 이 사안을 총장이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검사 2,000명이 전부 따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위기가 그렇다면 이 진상조사가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살펴볼까요? 네, 우선 표면적으로는 지시 불이행이나 보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입니다.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 사건은 수사 상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검찰 규정을 어겼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라고 했는데도 따르지 않은 게 지시 불이행인지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영부인 조사를 홀로 결정했는지 그 배후를 알아보겠다는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검찰총장을 불신하고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네, 어쨌든 검찰총장이 화를 많이 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검찰총장을 만났는데 제 불찰이라면 일단 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대검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지검장을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저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사팀 일부에선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 임기 2년 동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하지도 못하다가 어렵게 영부인 조사를 성사시켰는데 현 수사팀을 질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사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대검의 진상조사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검사도 열심히 수사했는데 조사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취지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결국 확산이 될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표를 낼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까? 네, 이원석 총장이 오늘 거취 관련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었죠.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당장은 물러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내가 내세운 원칙이 훼손당했을 때는 사표로 맞서겠다, 이런 공개적인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난 정권 때 생각도 좀 나고 하다 보니까 정치권도 관심이 많거든요. 오늘 시끌벅적했죠. 네, 야당에선 검찰총장 패싱을 놓고 비판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은 총장을 망신 주는 것과 동시에 이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에 전례 없는 대면 조사를 받았다, 특혜와 관련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좌영길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당시 부산에서 서울병원으로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방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특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천준호 의원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송 과정에 관여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119 헬기를 동원한 부산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이 있다고 보고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의 피습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이 전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헬기를 타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권익위 발표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을 물타기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때는 졸속으로 안건을 배부해 면죄부를 주더니 생사를 오간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특혜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기 꼼수를 쓰려고 합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권익위가 물타기용 졸속 의결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과 의료파업 등으로 조사가 지연됐다. 2달 전쯤부터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정무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바로 다음 달부터 국민의힘 흔들기에 나섭니다. 모레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소위에 회부하면서 논의 절차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날인 오는 24일 법사위를 열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동시에 소위에 회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선입선출 원칙, 즉 먼저 발의된 법안부터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은 22대 개원 당일인 5월 30일, 김건희 특검법은 다음 날인 31일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커진 친윤, 친한 내부 갈등을 부추겨 두 특검법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에 맞춰서 내일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았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 관련 댓글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와 김 여사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 모든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 48.51%.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참 치열했죠. 결선 없이 내일 과반을 넘으며 끝내는 후보가 나올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총 투표율 48.51%로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보다 6.59%포인트 낮았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진흙탕 싸움에 실망한 당원들의 투표 포기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내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28일 결선 투표를 갖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친윤 조직표의 힘이 지난 전대보다 떨어졌다며 과반 이상 득표를 자신했습니다. 왜 대통령 지지율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가 해낸 일에 상응하는 성적을 한번 받아봅시다. 민심의 눈치를 덜 보는 것 아니야? 완전히 불식시키겠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설득할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한동훈 대세론이 막판 패스트트랙 공소취하 발언으로 꺾였다며 결선행을 자신했습니다. 당대표에 필요한 어떤 자질 요건에 대해서 검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 친윤계가 가장 조직적으로 탄탄하니까 친윤계 쪽의 조직표가 훨씬 더 결집되지 않았겠나. 새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일정으로 패스트트랙 관련 전현직 의원과 만찬하며 한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비대위원장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을 맡은 당 변호인단을 만나 격려했던 기사를 공유하며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여랑야랑 성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야, 드디어 끝나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 끝나죠? 네, 약 한 달간 정말 치열했죠. 딱 마지막 한 표까지 잡으려는 경쟁이요. 오늘도 정말 치열했습니다. 네 후보가 영남과 수도권으로 갈라졌는데요. 먼저 원희룡 후보 대구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손을 놓고 가랑잎이 휘날리는 원희룡 후보님 불연도 깊고 국민이 그걸 못 알아서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는데 하나도 답답하다. 원 후보 기독교로 알려져 있지만 의현 스님과 노래도 함께 부르고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구 서문시장도 찾았는데요. 대구 서문시장은 나경원 후보도 갔죠?
네, 서문시장은 보수의 성지로 불리죠. 두 후보 모두 선거운동 마지막 날 영남권 표심 잡으러 갔습니다. 나 후보는 오전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먹방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같이 이렇게 드세요. 낙지도 하고 멍게요 2마리. 아니, 고마워. 마지막으로 제발 한 개 더. 메카. 네, 한동훈 후보는 수도권에 돌았어요. 네, 주말 영남을 돌고요. 오늘은 경기 지역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윤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30조 수주 대단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원전 수주 얼마였습니까? 0입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런 거 했던 정부가 없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국회를 찾아서 마지막 지지 호소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노래 가사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네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SNS에 거울 셀카를 올렸습니다. 이 배지를 내려놓고 본인 모습을 살펴보라는 말에 거울 앞에 섰다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니냐고 반문했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반문했을까요? 정청래 위원장께 권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추 원내대표는 왜 저런 걸 권유한 거예요? 네, 법사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위법이라면서 26일 청문회를 그만두라며 한 말인데요. 정 위원장은 거울 앞에서 봐도 문제 없다고 받아친 겁니다. 자, 오늘은 본인 청문회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네,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요. 해임 요청에 관한 국회 청원 6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정 위원장,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들도 다 나오라고요. 공교롭게 오늘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청원도 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정 위원장, 아직 이 청문회에 대한 글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바뀐 잼카 순위, 잼카가 뭡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제명카, 일명 잼카라고 불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차량입니다. 이 후보가 이동할 때 최고위원 후보들을 차례로 태워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지지층들 사이에선 탑승 순서가 곧 명심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탑승 순서를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첫 번째 탑승자는 일단 김민석 후보였고요. 그 이후에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이현주, 전현희, 김병주 후보가 탑승했고요. 마지막 탑승자 정봉주 후보였습니다. 차 안에서도 명심 호소 이어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선 전에 투표했잖아요. 한 표는 저 주신 걸 알아도 되죠? 다친 건 좀 괜찮아요? 얼굴은 좀 약간 붓고 붉은기가 있네. 조금은 있지만 거의 괜찮은데 소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 감옥에 있을 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오랫동안 내 가슴에 잘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탑승한 사람이 지금 방금 나온 정봉주 후보인데 지금 1위예요. 네, 맞습니다. 정작 경선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마지막에 탑승한 정봉주 후보가 현재까지 1위고요. 후반부에 탑승한 김병주, 전현희 후보도 2, 3위입니다. 그러니까 탑승 순위와 실제 순위가 많이 다르네요. 네,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 1위는 의외라는 당내 반응이 많은데요.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찐명 후보, 실제 명심과는 다른 걸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들어갔는데요. 하겠다는 전공의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동료 전공의들의 배신자 낙인에 심지어 하반기에 들어오는 전공의들은 가르치지 않겠다는 수련병원 교수도 많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각 병원에서 신청한 7,700여 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수련병원별로 별도 채용 공고를 올리고 오는 31일까지 원서를 받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원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병원 관계자들은 하반기 모집에 응하면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 지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빅5 수련병원 교수들 사이에서는
전공의 신규 채용과 수련을 거부하는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공들이 있을 자리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또 교수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뭐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비슷한 자세로 이제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가톨릭 의대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늘 신입 전공의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 역시 여전히 사직한 전공의들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곳은 전공의 비중이 가장 큰 서울대병원 교육수련부입니다. 기존 전공의 자리를 비워두고 30여 명만 충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병원이 채용을 진행하더라도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면 교수들 차원에서 채용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수들의 교육 거부 움직임을 우선 지켜본 뒤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비 접대 한도 3만 원이었죠.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 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식사비의 경우 20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해 상한 금액을 정한 만큼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공동의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혐의죠.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의장 측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위원장님 오늘 안에서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시세 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김 의장이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무산시키려고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에는 검사 4명을 투입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1000페이지 넘게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오늘 보석으로 풀려난 걸 두고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며 김 의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의장 측은 영장 청구 직후부터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 측은 법정에서도 정상적 경영활동이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구속심사 결과는 일러도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까지 대리수술한 혐의로 부산의 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드릴을 든 남성이 내시경 화면을 보며 수술에 한창입니다. 의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무릎만 잡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대리 수술 정황이 드러난 건 지난해 6월. 의사 3명과 간호사 영업사원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된 게 확인됐습니다. 일회용 의료기기인 투관침을 재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취재진은 병원 내부 고발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재소독하라는 업무 지시는 물론 보건소 점검을 앞두고 재소독한 물품을 버리라는 지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상 제품은 모델명과 인증번호,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재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감염 위험 탓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법적인 건 하지만 계속적으로 병원 진료나 수익을 계속 올리고 있는 데 대해서 너무 담당한 진정에 보관하게 됐습니다. 병원 측은 수사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경찰에 충실히 소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대리 수술에 의료기기 재사용 혐의까지 포함해 이들 의료진들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도주국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km 넘게 이어졌는데요. 배준석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경광등을 켠 순찰차를 피해 다급하게 차선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 1차로에서 3차로로 옮겨갑니다.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집고서 계속 달아납니다. 거의 뭐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느낌? 그러니까 웬만큼 그냥 적당한 잘못이라면 그냥 차를 쓸 것 같은데 거의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느낌이었어요. 어젯밤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중앙선을 넘는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였습니다. 지명수배범이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장입니다.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강남 한복판에서 13km가량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서울 논현동에서 시작해 한강다리를 건넜다가 다시 돌아와 일원동 근처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암행순찰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크게 파손됐고 경찰관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수배돼 있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선인데요. 강릉에서는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엔 돌풍이 불고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바닷물에 몸을 담그니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무조건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같이 켜야지 이제 좀 지낼만 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많이 덥긴 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 강릉은 3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 현상이 올 여름 처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1일 더 빠르고 3년째 초열대야가 관측된 건 처음입니다. 오늘 또 강릉의 낮 기온은 최고 32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내륙 지역도 폭염이 덮쳤습니다. 쿨링포구를 가동해보지만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내리쬐는 태양에 도로 위는 이글이글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숨도 막히고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습하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에선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습니다. 초속 15m의 돌풍까지 몰아쳤습니다. 태풍은 그 아래쪽에 있고 우리나라는 그 위쪽에 있잖아요.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강수대가 좀 더 남쪽으로 처지지 않고 태풍이 북상하면서 장마 전선을 중부 지역 위로 더 밀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 들기 전까지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요즘 제주관과 갑질과 바가지 요금에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도차원에서 오명 벗기 애를 쓰는데 달라졌을까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 해수욕장들은 관광객으로 붐비는데요. 그런데 다시는 찾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일부 업체들의 행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상에서 치킨을 배달시켰다가 제휴업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당한 평상 갑질 논란. 평상을 대여해준 업체 측은 특정 치킨집 업주와 다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행정당국의 권고까지 받았지만 과도한 영업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대목을 노린 바가지 요금도 기승입니다. 제주도가 휴가철에 앞서 도내 해수욕장 10곳의 파라솔 대여 가격을 2만 원으로 정했지만 현장에선 부르는 게 값입니다. 한 2만 원 받으면 되는데 2만 5천 원 줬어. 해변에는 직접 가져온 돗자리 하나 깔기도 어렵습니다. 일부 피서용품 대여업체가 해변 전체를 임대한 양 막무가내로 막는 겁니다. 요금 많이 내시는 분은 저 밑에 저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물이 이제 올라올걸요. 대여업체가 관리하는 구역 밖에서는 자유롭게 피서용품을 설치할 수 있지만 구역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선? 지자체 허가를 받은 지역 마을회가 해수욕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관리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해변은 지자체 단속 권한조차 없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약 7.7% 줄어든 상황. 관광산업 위기론에서 벗어나려면 각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고지하고 예약 및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등 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네, 대형 쇼핑몰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시민들을 덮치고 교실 벽면이 무너지며 학생이 떨어집니다. 중국과 인도의 사건 사고 김용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가롭게 쇼핑을 즐기던 중국의 한 쇼핑몰. 갑자기 천장 구조물이 그대로 무너지며 아래에 있던 시민들을 덮칩니다. 옆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서 황급히 피합니다. 천장이 무너진 현장에서는 바닥에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고 전선과 내부 구조가 그대로 보입니다. 중국 충칭시 허천구의 쇼핑몰에서 사고가 난 것은 현지 시각 18일 오후 4시 반쯤. 合川区财富广场商场的一个吊顶突然垮塌，6名顾客受伤。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실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 갑자기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벽 쪽에 있던 학생들이 그대로 밖으로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19일 오후 12시 반쯤 인도 바도다라시의 학교 7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사고로 10대 초반 학생 4명이 건물 1층에서 밖으로 떨어졌고 이 중 1명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학교 건물은 지어진 지 15년 남짓된 것으로 벽의 균열을 감지한 주민과 학생들이 수리를 요청해 왔지만 학교 측이 표면에 석고를 더 씌우기만 했다며 안전관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올림픽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파리는 보안이 강화돼서 곳곳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동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 차 대신 자전거 타기 붐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파리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에펠탑 인근 도로가 2m 높이의 울타리로 가로막혔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이 울타리 안으로 지나가려면 정부에서 사전에 발급받은 이 QR코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테러 방지와 보안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한 것인데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집니다. 통행 허가를 기다리는 차들뿐 아니라 파리지앵들도 국경을 통과하려는 외국인처럼 긴 줄을 섭니다. Oui, en fait, j'ai ma preuve de rendez-vous et j'ai aussi ma preuve de travail ici. Et c'est en fait juste le QR code qui prend un peu de temps à être généré. 나흘 뒤면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시각 18일부터 도시 경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경기장과 개회식장 주변은 아예 테러 경계구역으로 지정돼 통행증 없이는 통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개회식 때 90척이 넘는 배가 지나가는 시태섬은 일부 지역이 통제돼 거의 무인도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몰리지만 통제 지역은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통제 지역 내 식당 중에는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곳곳이 통제되고 이동에 제약이 생기다 보니 파리지앵들의 일상도 바뀌었습니다. 출퇴근 시 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도로엔 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자전거 수요가 늘자 자전거 판매점은 최근 인기가 높은 전기 자전거를 하루 3만 원부터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유명 호텔 등에서도 고객 유치를 위해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Bien sûr, parce que c'est plus libre pour Paris, parce qu'il y en a du métro. Pour les JO, c'est vraiment très difficile, donc.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참가 선수나 코치, 언론인 등 관계자 100만 명을 심사해 위협이 될 만한 인물 약 4,300명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지난해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자녀들을 김 씨 일가의 노예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박수혜 기자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2인자였던 리일규 전 정치 참사. 지난해 11월 5년 주기 여권 갱신일에 새 여권을 받고 곧바로 가족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어나서 지금 한 50년간 살면서 내가 진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김정은 표창도 받은 엘리트지만 목숨을 건 탈북의 이유는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좀 몇 년 있으면 또 부상도 될 수 있었겠죠. 자식을 그렇게 김 씨 일가의 노예로 계속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 7번 정도 독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얼굴이 빨갛고 숨소리가 크게 들린다며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쿠바 부통령 등의 방북 당시 통역을 맡은 북한 고위급 외교관에게 화낸 일을 떠올리며 불같은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옆에 있었는데 욕을 아예 완전히 박살내더라고요. 아예 건방진 놈이 내가 뒤에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내 말 도중에서 툭툭 끊어. 리 참사의 탈북 소식은 최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까지 담겼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데 옥지하는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저는 아무런 거부감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쿠바 주재 시절 한류의 영향력을 느꼈다는 리 참사는 고위급의 탈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10명이라도 도적 1명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연구하고 접어들면 못 막아낸다는 거예요.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아침 이슬로 유명한 가수 김민기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소극장 학전을 열어서 황정민, 설경구 등 스타들을 길러냈죠. 김호영 기자입니다. 아침 이슬과 상록수 등 명곡을 남긴 가수 겸 작곡자이자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이끈 연출가 김민기 씨가 어제 7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위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는데 최근 폐렴까지 앓으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고인은 음악으로 저항을 표현했던 음유 시인이자 국내 포크계 대부로 불렸습니다. 1991년에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개관해 약 700여 명의 문화예술인을 키워냈습니다. 고 김광석을 비롯해 들국화, 유재하가 여기서 무대에 올랐고 직접 연출한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을 통해 배우 황정민, 설경구, 김윤석, 조승우 등을 배출해냈습니다. 열흘쯤 전에 좀 어떠신지 문자 드렸더니 아직은 조금 불편하니까 조금만 더 있다 보자 그러셨어요. 좀 더 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그동안 쭉 인생같이 살았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가 이룩해놓은 거는 어마어마한 우리 문화유산 자산이 됐죠. 유가족은 발인 이후 고인과 함께 학전을 둘러본 뒤 장지로 향합니다. 어리고 나 이제 가노라.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한국 야구의 전설들이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태극마크를 달면 눈빛부터 달라지는데요.
김태욱 기자입니다. 시원한 안타로 경기의 시작을 알린 바람의 아들 이종범. 김태균의 적시타에 종종걸음으로 득점까지 올립니다. 한국 야구 전설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뭉쳤습니다. 일본과의 맞대결을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배가 나오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지만 태극마크는 항상 특별합니다.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을 제압해 복열사란 별명이 생긴 봉중근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네, 영광이죠. 죽을 때까지 대표팀의 태극기는 영광이기 때문에 아파도 조금이라도 던지겠다라고 얘기했고.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에서 뛰었던 이종범은 오늘 활약에 욕심납니다. 여기 일본 팬들도 제가 이제 누구란 걸 알고 정우 때문에 더 막 유명해지니까 좀 부담스럽죠. 근데 솔직히 저도 잘하고 싶죠. 명승부를 기억하는 한일 팬들은 관중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종범 씨 지금 이번에 안 오시지만은 이승엽 씨라든가 김태균 씨 어느 쪽이 이기든 말든 좀 좋은 시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서는 일본도 과거 WBC에 참가했던 최정예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이승엽, 최희섭, 정성훈을 삼진으로 돌려세운 우에하라 고지가 오늘 선발 투수로 나왔고 김병현을 상대로 대타 홈런을 때렸던 후쿠돔의 고스케도 눈에 띕니다. 過去の日韓戦というのはもう命がけで戦ったという印象で、我々もそうやって戦ってきました。少しリラックスしてですね。 한국과 일본은 역대 프로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 대회에서 20승 19패로 팽팽합니다. 양국 야구 활성화를 위한 친선 경기지만 영원한 라이벌의 대결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먹을 것부터 한방치료실까지 한국 선수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파리 선수촌. 장치혁 기자가 전합니다. 한글 현수막 밑에서 올림픽을 향한 발놀림이 경쾌합니다. 예리한 찌르기에 거침없는 몸싸움은 마치 실전 같습니다. 식당에선 한식 메뉴 준비로 한창입니다. 한국의 선수촌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곳은 프랑스 파리 근교입니다. 식사부터 한방침과 물리치료, 영상 분석까지 한국에서와 똑같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진천 선수촌을 이 프랑스 파리로 그대로 옮겨놓지 않았나 할 정도로 진천 선수촌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대로 오셔서 이렇게 먼 곳까지. 체중 조절에 민감한 선수들에겐 한식이 가장 반갑습니다. 원래 유럽 생활하면서 음식 먹는 게 제일 힘든데 이런 음식이 너무 잘 나와서 너무 다이어트 유지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회 일정상 일찍 선수촌에 들어간 체조와 탁구 대표팀에겐 한식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음식이 상하지 않은 그런 메뉴들로 아무래도 고기 반찬을 가장 좋아해서 저희가 장조림이나 그런 48년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참가하게 된 이번 한국 선수단. 하지만 준비의 질을 높여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 진입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먼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2개의 태풍은 당장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7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집니다. 양도 많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에도 120mm 이상 퍼붓겠고요.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도 많게는 60mm가 더 쏟아집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초속 20m의 강풍도 불겠습니다. 폭우 속에도 밤사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 서울 29도, 전주 33도, 대구 34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무더위는 계속되고요. 주말에 또 한 차례 수도권과 강원에 비 가능성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 순환 시대입니다. 야당은 검사 탄핵을 넘어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영부인 조사를 두고는 내부에서 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충돌했고 일각에선 대통령실 눈치를 본 약속 대련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검찰,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칼 끝에 선 검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